LLM 챗봇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 리서치에서 챗봇 서비스를 개발 중인 김정인입니다.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전반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는 익스텐션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언어 모델에 관한 내용으로 저희가 운영 중인 사내 챗봇 서비스의 소프트웨어 개발적인 부분과 언어 모델 학습에 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위에 보이는 내용 중에 저는 서비스 구조, 익스텐션이 언어 모델과 만나면 얼마나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 모델 학습과 데이터 생성 및 평가에 대한 부분은 상일님께서 이어서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아키텍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키텍처를 말씀드리기 전에 개발하고 운영 중인 서비스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삼성 리서치 내에서 서비스 중인 챗봇 서비스로 웹 서비스와 브라우저 익스텐션 형태 두 가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언어 모델을 활용한 다양한 챗봇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이런 챗봇 서비스를 만들 때 고려해야 할 전체적인 데이터 플로우와 꼭 필요한 핵심적인 모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챗봇 서비스의 전체적인 데이터 플로우를 간단하게 표현해 봤습니다. API를 통해 리퀘스트가 들어오면 사용자 인증 절차를 걸친 후 프롬프트 빌더를 통해 모델에 전달할 프롬프트를 생성합니다. 이 프롬프트는 q 핸들러에 의해 제어되며 워커와 서비스 엔진을 통해 각 모델에 전달됩니다. 모델의 답변은 토큰 스트림으로 생성되는데 핸들러를 통해 제어돼서 다시 각 사용자에게 전달됩니다. 앞에 데이터 플로우를 보셨으면 느끼셨을 텐데요. LLM 챗봇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크게 프롬프트 생성, 워커 및 리퀘스트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각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 빌더입니다. 프롬프트 빌더에서는 사용자 입력이 들어왔을 때 시스템 프롬프트와 이전에 했던 대화들, 그리고 태스크 프롬프트를 결합해서 모델에 전달할 최종적인 프롬프트를 생성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때 각 모델에 맞는 시스템 프롬프트를 관리하고 번역, 요약, 메일 작성 등 특별한 태스크 요청이 있을 때 그에 맞는 태스크 프롬프트를 사용자 입력과 조합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한 모델마다 있는 최대 입력 토큰 수에 따라 프롬프트 길이를 조절하기도 하고요. LLM 챗봇의 답변에 퀄리티를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워커 매니지먼트입니다. 워커는 모델 서빙 엔진과 긴밀하게 붙어서 모델을 동작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백엔드랑 모델 서빙 엔진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워커 매니지먼트는 이런 워커들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각 워커에서 동작 중인 모델의 배치 사이즈, 최대 토큰수 등 모델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를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리퀘스트 핸들러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API를 통해 들어오는 모든 리퀘스트들은 큐와 핸들러를 통해 관리됩니다. 큐 핸들러에서는 앞에 말씀드린 워커 매니지먼트와 함께 워커들의 배치 사이즈를 고려해서 들어온 요청을 배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워커의 스트림 답변 또한 큐와 핸들러를 통해 관리됩니다. 이렇게 모든 요청 처리를 큐와 핸들러를 통해 관리해서 트래픽을 분산시키고 어싱크하고 안전한 동작을 보장하려고 했습니다. 리퀘스트 핸들러는 사용자 요청을 모델에 최대한 빠르고 안전하게 전달하여 최대한 빠른 답변을 보장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프롬프트 빌더, 워커 매니지먼트, 리퀘스트 핸들러 세 가지 모듈에 집중해서 개발하면 모두 간단한 챗봇 서비스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저희가 챗봇 서비스를 웹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브라우저 익스텐션으로 개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처음 익스텐션 개발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런 의식의 흐름에 따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일을 하면서 언어 모델을 더 자주 사용하고 싶다. 질문을 할 때 탭이나 윈도우를 이동해서 질문해야 되는 게 너무 불편하다. 지금 페이지에서 별도의 이동 없이 바로 챗봇을 사용하고 싶다.
익스텐션으로 챗봇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막상 만들면서 사용해 보니까 익스텐션과 언어 모델이 너무 잘 어울린다. 이런 의식의 흐름으로 시작하게 됐고요. 익스텐션 개발이 생소한 분들을 위해 익스텐션의 코어 컨셉들 중 일부랑 얼마나 재밌는 기능들을 만들 수 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텐션 개발에 있어서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한 코어 컨셉은 사이드 패널, 컨텐트 스크립트, 메시지 패싱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각각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사이드 패널은 브라우저 사이드에 항상 익스텐션을 띄워두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컨텐트 스크립트는 사용자가 보고 있는 탭에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심어서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이고요. 메시지 패싱은 탭에서 실행시킨 컨텐츠 스크립트와 사이드 패널이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컨셉입니다. 이 세 가지 컨셉을 이용하면 정말 다양하고 재밌는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강력한 기능은 사이드 패널입니다. 이제 더 이상 탭이나 윈도우 이동 없이 브라우저를 사용하면서 언제든 바로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요약이나 번역을 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는 진짜 삶의 질이 확 올라갔다고 느꼈습니다. 뿐만 아니라 컨텐츠 스크립트와 메시지 패싱을 활용하면 재밌고 다양한 피처들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이트 중간에 깃허브 코드 설명 버튼, 유튜브 요약 버튼 등 컴포넌트를 심어서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한 메시지 패싱 기능을 활용하여 보고 있는 내용을 익스텐션으로 가져와서 언어 모델이랑 대화를 할 수도 있고 요약 및 번역 등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스크린 제어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스크린 캡처를 통한 다양한 기능도 만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기능은 OCR 모델과 연동하여 제공 중인 기능입니다. 익스텐션에는 소개해드린 부분 외에도 다양한 컨셉과 기능들이 존재하고 이를 활용하면 재밌는 것들을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언어 모델을 활용한 서비스로 만든다면 바로 옆에 있는 접근성이 매우 좋은 서비스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발하실 때는 디벨로퍼 사이트 도큐먼트에 엄청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언어 모델을 통해 서비스 개발을 고민 중이신 분들은 익스텐션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삼성 리서치의 김정인이었습니다. 뒤에 언어 모델 학습 부분에 대한 내용은 상일님이 이어서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 리서치의 랭귀지 인텔리전스 팀에서 일하고 있는 박상일입니다. 사내외에 다양한 서비스에 적용되고 있는 챗봇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인님의 발표에 이어서 이 모델 학습을 효율적으로 하는 몇 가지 방법과 데이터 합성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지 랭귀지 모델을 직접적으로 학습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메모리 요구량이 상당하며 이 모델의 크기만큼 커뮤니케이션 비용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에 효율적으로 LLM을 학습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저희 팀에서는 어떤 방법들을 활용하여 모델을 학습하는지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LM 학습에는 일반적으로 파라미터 크기의 4배에서 6배에 해당하는 메모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특히 컨텍스트 사이즈 증가는 이 메모리 요구를 지수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큰 모델을 효과적으로 학습하려면 이 모델 병렬화는 필수적입니다. 레이어 내부의 가중치 행렬을 각각의 GPU로 나누는 텐서 패러럴과 이 레이어 자체를 GPU로 분산시키는 파이프라인 패러럴을 섞어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 더욱 커지는 메모리 요구 사항에 직면하게 되면서 이 파이프라인 패러럴의 스케줄링적인 특성으로 인한 속도 저하 문제가 드러나게 됐고요. 이 모델 가중치 통신을 좀 더 자주 시키는 분할 방식이 더 빠르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기존의 파이프라인 패러럴 방식을 FSDP로 변경하게 되었고요. 더불어 컨텍스트 사이즈 증가에 따른 이 메모리 요구 사항을 낮추기 위해서 이 시퀀스 패러럴도 도입하였고 이를 통해 같은 개수의 GPU에서 학습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모델 병렬화 이외에 메모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은데요. 일부 액티베이션을 저장하는 대신에 다시 계산하는 그러한 방법 또는 이제 옵티마이저 스테이트의 어떤 이 프리시전을 좀 더 낮춰서
학습하는 방법, 또는 모델 웨이트를 다룰 때 이 CPU 메모리로 오프로딩 시키는 방법들, 또는 모델을 컴파일하여 이렇게 학습하는 방법 등도 제한적인 GPU 인프라에서 충분히 효과적인 방법들이었습니다. 데이터 패킹은 모델 학습을 빠르게 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챗봇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길이가 다양하므로 이를 언어 모델에 학습시키려면 유사한 길이로 배치를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델 최대 컨텍스트 사이즈가 커서 이 단일 시퀀스에 굉장히 많은 패딩 데이터가 포함된 경우 연산 효율성이 많이 저하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컨텍스트 맥스 사이즈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이 학습 속도에 유리한데, 이를 가능케 해주는 것이 바로 데이터 패킹입니다. 패킹을 사용하면 모든 배치 안에 있는 시퀀스는 항상 최대 컨텍스트 사이즈를 가지게 되며 서로 다른 길이의 데이터도 굉장히 이분하게 배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패킹 과정에서 서로 다른 데이터 간의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멀티턴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이전 턴의 대화를 무시하는, 그래서 마지막 대화만 집중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블록 단위의 대각선 어텐션 마스크를 적용하고 매번 위치 정보를 초기화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플래시 어텐션에서는 다이고널한 이런 어텐션 연산을 지원하므로 좀 더 빠른 학습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시퀀스 내에 타겟 토큰 수에 따른 바이어스를 조금 완화하기 위해 웨이티드 로스를 실험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LLM 학습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프리퍼런스 옵티마이제이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에도 역시 이 데이터 패킹을 적용하여 학습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퍼런스 모델과의 이 KL 다이버전스 계산에 필요한 로그 확률 값을 학습 전에 미리 구해서 학습 중에는 캐싱함으로써 이 레퍼런스 모델을 GPU 메모리에 띄우지 않고 메모리를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 내부 실험과 이 몇몇 페이퍼에서 이 프리퍼런스 옵티마이제이션 방법들은 이 선호 데이터와 비선호 데이터 간의 마진을 늘려주게 되지만, 실제 이 학습시키는 선호 데이터의 확률이 원 모델에서 충분히 높지 않다면은 학습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선호도 데이터로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을 해주는 게 필요했는데요. 이 SFT 학습을 하는 것 대신에 프리퍼런스 튜닝 로스텀에 SFT에서 있는 로스텀을 추가해 줌으로써 이 사전에 SFT를 해주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장은 데이터 합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많은 문서로 학습된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이 인스트럭트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를 모두 사람이 생성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생성이 필수적이며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먼저 이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이 생성된 데이터와 이를 통해 학습된 모델의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후 데이터 생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LLM을 사용할 경우 적절한 프롬프트 입력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새롭게 생성된 데이터와 이 기존 데이터를 잘 합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성능 향상을 위해 무조건 새로운 데이터 생성에 의존하기보다는 좀 더 다양한 접근법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어쩌면 데이터 생성이 필요 없을 수도 있거든요. 이 태스크 해결에 복잡한 프롬프트 전략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이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응답을 생성을 하거나요. 여러 아웃풋의 결과를 조합해 보는 앙상블 방식도 굉장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정 작업에 최적화된 굉장히 좀 작은 언어 모델을 사용하는 것도 효과적이고요. 일부 문제는 사실 LLM보다는 알고리즘 기반 접근이 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 익스텐션에서 굉장히 많은 옵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용자가 이 오픈 챗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좀 더 규격화되고 구체적인 프롬프트나 모델로 유도함으로써 사용자의 문제 해결을 돕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에서 평가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생성된 데이터와 이 모델의 품질을 평가하는 것은 그 시스템의 정확성, 신뢰성, 그리고 전반적인 성능을 보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데이터의 품질 평가는 이 해당 데이터가 실제 상황에서 얼마나 잘 작동할지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라운드 트루가 있을 때는 이를 기반으로 학습된 랭귀지 모델이나 또는 렉시컬한 그런 수식적인 메트릭을 사용하여 평가를 해볼 수도 있고요. 또한 이 리워드 모델을 사용을 하거나 좀 더 휴리스틱하게 LLM을 이용해 데이터를 평가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학습된 모델의 성능 평가는요, 이 시스템이 주어진 작업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여러 답변의 후보를 주고 가장 높은 확률의 답변을 뽑아 이 액큐러시를 측정하는 방법은 LLM 평가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만약 레퍼런스 답변이 있다면요, 마찬가지로 수식적인 메트릭을 적용을 해볼 수도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잘 훈련된 LLM으로 평가하는 것 또한 굉장히 메이저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답변을 출력하는 셀프 컨시스턴시 프롬프트 전략과 또는 모델 앙상블 같은 경우는 언제나 유용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 합성의 기본 전략으로는요, 이 복잡한 프롬프트를 활용해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작업 성공 확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요, 이 고품질의 데이터를 생성하는 데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생성된 응답은요, 이 원래 사용된 프롬프트와 그대로 페어시키기보다는 좀 더 나이브하고 이제 단순한 프롬프트와 결합하여 학습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특정 작업에 특화된 모델을 함께 사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이 특화 모델로 정확한 결과를 얻고 이를 다른 방법으로 리프레이징 하거나 또는 여러 번의 이제 인퍼런스 후에 최적의 결과를 초이스하는 방법도 유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한 가지 발견한 것들은 제이슨 형식으로 원하는 작업의 응답을 생성을 하는 방법이 자주 사용되는데요. 이러한 방법을 사용을 했을 때 복잡한 작업 수행 능력이나 이 모델의 표현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현상을 발견을 했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멀티 스텝 프롬프트로 이 태스크 수행과 이 수행된 결과의 포매팅을 조금 나눠보는 것이 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습니다. 네. 레퍼런스의 유무에 따라서 사실 데이터 생성 전략이 구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레퍼런스 없이 데이터를 생성하는 기본적인 전략은 시드 데이터를 확보한 이후 이 데이터 부트스트래핑을 하는 방법과 또는 맥파이 같은 프롬프트 단위의 지식 추출 방법 등을 활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레퍼런스가 없이 데이터를 합성할 경우 생성된 데이터의 신뢰성과 다양성이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러한 방식으로 생성된 데이터는 또 노이즈가 굉장히 크고 굉장히 많은 작업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생성된 데이터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 일반적인 태스크를 잘 평가할 수 있는 리워드 모델이나 LLM 저지와 같은 평가 방식이 적절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레퍼런스가 있는 상태에서 생성을 할 때는요, 이 LLM의 장점인 인 컨텍스트 러닝 프롬프트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이를 위해 이 적절한 크기로 어떤 레퍼런스 안에 있는 컨텍스트를 좀 나눠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스트럭트 프롬프트 구성 단계에서는요, 오픈 퀘스천 또는 클로우드 퀘스천 등의 다양하게 학습 목적에 따라서 가공을 해볼 수 있으며 레그 성능 같은 것들의 향상에 있어서는요, 여러 가지 컨텍스트가 같이 포함되게 하는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하는 것도 굉장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의 평가는요, 이 구체적인 답이 존재하는 컨텍스트가 있을 때는 그라운드 트루나 또는 레이블을 이용한 평가 방식이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모델이 컨텍스트를 참고하여 만든 데이터가요, 이 모델의 인터널 날리지에 근거하는 것인지 또는 이 컨텍스트 날리지에서 근거하는 것인지 파악하는 것도 흥미로운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LLM 저지는 사람이 직접 평가하는 것의 대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작업에 대한 데이터 합성이 완료되면 기존 데이터 덤프와 통합하는 단계가 필요한데요. 이때 중복 데이터를 제거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작업을 균형 있게 혹은 목적에 맞게 구성을 하려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모든 태스크들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고요. 이 덤프 데이터의 품질은 그리고 항상 일정하고 높아야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하이 퀄리티는요, 이 데이터의 일관성 또는 이 응답이 지시를 얼마나 충실히 따르는가, 또는 이 작업 자체의 복잡성, 그리고 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태스크의 다양성 등이 이 품질을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호한 프롬프트를 학습에 사용하는 것은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저희 경험상 이러한 프롬프트들은 일반적인 모델의 성능 저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모델 학습과 관련한 얘기입니다. 이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인스트럭트 모델을 만들 때 사실은 범용적인 성능 향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사실 특정 작업의 기본 성능을 높이는 데에도 굉장히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 단계로 모델 학습을 하는 경우 생성된 타겟 데이터나 또는 고품질 데이터들을 좀 나중 스텝에서 학습하는 것들이 더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특정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이터가 다른 태스크의 성능을 떨어뜨릴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각 데이터 세트가 각 태스크의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특별한 대안으로는 이 베이스 모델에서 각 태스크를 개별적으로 향상시킨 뒤 이들을 합쳐 전체 성능을 한 번에 끌어올리는 모델 머징 등도 이제 시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